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밤 11시 반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에 실시간 방송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국힘당이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한 20% 가까이 이재명보다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치집 분위기인 국민의힘당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에 윤석열이 이제 입건됐다. 지난번에 고발 사주 사건이 이어서 행정법원의 그 징계 판결 난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입건됐다.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니까 판사 개인정보 수집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그것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 경선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도 국민의힘당에서 경선, 예비 경선 1, 2차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구글링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해단식이 오늘 있는데, 오늘 이준석이 뒤통수에서 한마디 했어요. 2030 지지는 윤석열 본인이 끌어야 되지, 홍준표가 선대에 참여하는 거 큰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예, 우선 잔치집 분위기 여기부터 먼저 한번. 네, 지금 오늘 이제 이 사진은 현안 총회 한다 그러면서 한번 다 모인 거죠. 그동안 선거한 사람들끼리 다 한번 모였는데, 윤석열이 43%, 이재명이 31%, 거의 13%, 10% 이상의 차이를 이제 보이면서 컨벤션 효과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해서 후보로 확정지은 효과다. 이러면서 아주 여기 이 비단 주머니를 뭐 선물하고 뭐 그런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모였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후보 해단식이 있었고요. 지금 요 뒤에 보니까 사진에 하태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낯이 익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도 만면의 회색이 만면하고, 뭐 이미 다 대선에서 승리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홍준표라는 당대표,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차출 당해서 개파 정치 없이 정치를 해온 분인데, 예,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때 홍준표가 이번에 내가 20몇 년 동안 헌신해온 당에서 버림받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떡고물 많이 나눠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국민의힘당의 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자기들이 모였는데 아주 뭐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제가 가져온 건데, 예, 이제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당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 이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만한지, 글쎄, 좋습니다. 물론 현실 정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자치적 분위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나온 징계 사유가 3개거든요.
지금 징계 사유가 세 개인데 그 세 개에 관해서 지금 법원에서 이제 그걸 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죠.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입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번째 윤술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뭐냐? 행정법원 재판이지 재판 그 이제 채널 A 이제 그건 감찰 방해 사건 그다음에 이 주요한 시국 사건들의 특히 조국 사건 재판부의 판사 성향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검에서 자료를 이제 공식 라인에서 비공식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어 이거를 이제 만들어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공수처에서 이제 입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문제가 여기 있군요. 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보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그 사상, 또 신념, 노동조합, 정당에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생활 같으면은 뭐 이제 판사가 뭐 우리법 연구회라냐 아니냐 뭐 취미 활동은 테니스를 하냐 또뭐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직계가 아닌 그런 개인의 판사 개인의 어떤 이런 사상, 신념, 어떤 단체 가입, 건강 상태 뭐 아주 사생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죠. 이런 걸 수집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민감 정보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민간인 사찰하는 또는 뭐 이게 이제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자를 사찰하는 이것이 이제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23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의 정보를 보통 이력서 쓰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력서에 기재될 사항 외에 직원들이 토요일에 뭐 휴일에 뭐 하는가, 또 뭐 어느 성당을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은 어, 어떤 사적인 불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막 뭐 어떤 취미라든가 뭐 이런 걸 막 수집을 해요.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KBS 공영노동조합에서 이걸 개인정보 수집, 진미가 이런 거를 수집했다라는 의혹을 한번 제기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긴 맞습니다. 불법인데요. 불법입니다. 예. 어, 지금 네. 이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검언 유착,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건으로 해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고 징계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 행정 소송했는데 이제 패소했어요. 패소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판사들 그 이제 사찰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공수처에서 입건해서 공수처에서는 이제 판결문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입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에게 좀 불리하게 돼 있는데요. 그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봐서 그 판결문에 행정법원 판결문에 보면 이제 뭐 아마 유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뭐 유재수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은경 환경부 차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조국 특히 제일 핵심적인 게 조국 재판장 그런 정치적인 사건 또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 이런 세평들을 이제 작성을 했다 이런데 요게 이제 실제로 요 작성을 한 거는 인정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징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징계 사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패배했죠. 패소했죠.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이제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뭐 김원경 환경부 블랙리스트처럼 뭘 가지고 뭘 했다 이런 그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이런 거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억울하게 됐다. 윤석열이 이제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거의 3년을 끌면서 실제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이 양승태 이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터졌잖아요. 이때만 해도 조사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2019년도 한 2년쯤 뒤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 보면 이 재판 일정표 있죠? 여기 보면 제가 가끔 올려드리다시피 거의 일주일에 2번, 뭐 전에는 일주일에 3번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수요일, 금요일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어떨 때는 3번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제 재판이 뭐냐면 판사 블랙리스트 그가 제일 커요. 사법농단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기소되고 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이걸 사실은 응? 윤석열 후보 직접 수사를 담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검찰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대법원장은요, 지금 거의 다른 사건들은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무죄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지금 딱 한 건인가 2건 정도만 유죄가 났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났는데 그 집행유예 나온 판결에서도 대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나 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판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 판사가 명백하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지적을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판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다. 근데 지적에 넘어서서 뭔가 개입했다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 받은 하급심에서 판결 받은 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계속 판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해놓은 게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검사가 검찰총장이 감찰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비위나 첩보를 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판사 성향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물론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개인이 무슨 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걸려 있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럼 동시특검 하자. 대장동 특검하고, 내 그 고발 사주 의혹하고 이 네 건 전부 다, 해서 동시특검 하자는 제안을 이제 윤석열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장동 특검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걸 알고 있지. 알고 있고.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는 게 왜냐면 공수처는 지금 막 치고 들어오거든, 지금. 공수처가 하는 것보다는 특검이 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리하고요.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알아서 윤석열을 공격해주고 있으니까 특검으로 불리하니까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특검으로 가야 이재명의 대장동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파헤칠 수가 있을 것인데 윤석열은 지금 어쨌든 사면 초과는 아니지만 네 개예요. 사면이라고 해서 네 개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공수처와 검찰 이렇게 쌍동 작전을 해서 윤석열을 지금 어, 힘들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윤석열 본인은 판사 블랙리스트 했는 거에 대해서 나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아니 양승태 대법원장 자기가 뭐 서울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그 많은 판사들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게 뭔가 좀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힘당은 분위기 좋아요. 국힘당은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예,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좋아야 될 땐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게 오히려 나은데 지금 이준석이 예, 오늘 한 얘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윤석열 선대위가 홍준표 모시기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 날 던졌어요.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캠프 보고 아니 그 캠프 좀 사람 좀 정리 좀 해라. 응? 그 하이에나하고 파리 때 좀 치우고 김정은 위에서 자리 좀 비워라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아니 우리가 왜 파리 때냐? 응? 지금 안철수하고 단일화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얘기는 뭐냐면 종로 출마할 거냐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이거 한교안 꼴 나는 게 싫거든. 한교안 꼴 나기 싫어. 안 간다. 나는 오로지 대선판에서 끝까지 당대표 하는 게 더 재밌어. 응? 그 당대표 하는 게 훨씬 재밌어. 이런 얘기잖아요. 어,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은 당대표로 계속 다음 선거까지, 다음 22대 선거까지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당대표로 해서 당권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이래 판단하는 거죠. 종로 나가서 한교안이 그렇게 낙선하는 거 보면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캠프를 사실은 김종인과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홍준표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윤석열 캠프에서 이 이준석을 막 흔들고 할 때 이준석 편들어준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었는데 지금 홍준표를 윤석열 캠프에서 홍준표를 모셔갈까 봐 지금 이준석이랑 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홍준표한테 고추가 뿌리면 홍준표 모시는 거 큰 의미 없어. 2030은 이준석 내만 가도 충분해. 이준석은 2030 인기 나 홍준표 이상으로 나 인기 있어. 이 얘기잖아 지금. 예? 윤석열 캠프에 내가 들어가서 김종인 할배하고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 하는 거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한교안 대표는 아니 당대표인데 책임져라. 나와서 이낙연 나온다는데 응? 그렇게 종로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거 되는데 사실은
결과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분도 있고, 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최대한 지금 좋은 거는 윤석열 캠프에 훈수 뜨고 어, 김종인 할배하고 같이 가서 여기서 그 똑똑한 게 권력이 대선 캠프에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지. 예, 참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아,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권력에 어디에 권력이 있다 하는 거를 이준석은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 홍준표 그거 필요 없어요. 저를 내가 더 인기 있어요.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2030 한테 인기 있는 게 홍준표 뿐이냐? 어? 그것도 지지층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홍준표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올리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죠. 이준석은. 이준석이 그렇게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무시당하고 할 때 당대표 좀 그만 흔들어라 하면서 응? 얘기한 원로는 홍준표밖에 없는데 말이죠. 어, 지금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렇고요. 국힘당의 스토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내겠습니까? 좌파들하고. 어? 이 자익들하고 이 파쇼들 전체주의자들하고 이 전쟁을 치러내겠어요? 어? 지금 뭐 이 해가지고 여기에 김종인이라도 하나 이 꽂아놔야 좀 본때가 나고 자기들이 뒤로 있을 법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응? 여기 김기현 원내대표 있네. 김기현 원내대표 할 거예요? 응? 여기 여기 뭐 여기 훌륭하신 분도 가끔 눈에 띄는데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준석의 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한교안에 대해서 경선 결과 음모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하고 노선이 다른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해왔던 게 이준석인데 이 김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을 사실은 뭐 자기가 친박 이미지가 있는데 아니 윤석열하고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 비굴한 말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했고 본경선 발표할 때 1, 2차 컷오프 결과 공개한다 그랬는데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구글링 해봐도 이 국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공개된 게 없어. 어? 약속을 안 지켜.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했던 약속도 시건하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바로 그날부터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한테 충성 맹세한다고 이상한 SNS에서 글이나 찍찍 올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부정선거 부정하는 요 이준석이 있고 여기 하태경이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어? 이 지금 이 캠프 안에 이런 사람들로 지금 다 꾸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들 알기도 우습게 알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정책도요. 보면은 그동안 경선 과정에 있었던 뭐 말실수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면 돼요. 대장동 까놓고도 뭐 저렇게 대장동이라는 커다란 알을 어? 까놓고도 아니면 큰 똥을 싸놓고도 그냥 적반하장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적반하장이 아니고 어,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을 하는 이재명도 있는데 예? 이쁜 그리님 감사합니다. 솔로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이제 했는데 지금 모양이 이상한 게 이제 광주 간다 그러고 지금 보면 계속 실수해요. 그 다음에 어, 지금은 집토끼들은 다 잡아놨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2030 마음이 어떤 건지 예, 또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거를 안고 같이 갈 고민을 안 하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홍준표 대표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회단식에 가서 덕담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할 일은. 응? 그런데 지금 자기들 패거리 다 모아가지고 잔치집 열었어요. 어? 여기 눈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도 많겠지. 예. 그래서 오늘 해단식에 갔는데 오늘 최재형 원장님이 글을 올렸어요. 최재형 원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최재형 원장님 실물로 한번 뵀는데 이 사진보다 훨씬 젊어요. 차라리 이 사진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젊으세요. 지금 여기 내년에 정권 교체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어? 지금 역선택이라고 청년들을 덮씌우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역선택은요. 그런 6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하는 당원 가입. 그러니까 60대, 70대 이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역선택을 쓸 가능성이 훨씬 많죠. 무조건 당원 돈 1,000원 내고 당원 가입하기만 하면은 투표권이 주어지니까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보장이 누가 입당하는지 뭐 사상 검증하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6천 명 정도 전화 돌려가지고 조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선택이냐? 누구한테 전화 갈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재 원장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지난번 2030 지지받고 안철수 후보 양보받고 그랬던 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국힘당은 안철수 홀대하고 또 2030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분명한 홍준표 후보를 의도적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또 안 해도 될 말을 이준석이가 이렇게 찍찍 뱉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홍준표보다는 내가 나아. 그런 거잖아요. 이 그런 얘기를 지금 걱정돼서 이런 페이스북에 또 이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지금 부정선거 이제 주장하는 우리 움직임이 이 국힘당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상태로 특검도 없고 지리멸렬한 그 상태로 가고 공수처가 만약에 윤석열을 갖다가 지금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팩트는 정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수집을 해서 반부패 부장한테 대검 반부패 부장한테 자료를 줬다는 것까지는 사실 인정이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는 이게 유죄일 가능성이 많고요. 공수처에서 이거를 법원의 판결문에 글을 써놨으니까 입건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를 한다면 이건 또 뭐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검찰총장이 이 정도 했다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말이죠. 얼마나 어? 어? 이 보세요. 임종원 구속. 지금 이 난리를 쳤잖아요. 블랙리스트 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윤석열에 대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지 뭐. 역시 추미애가 윤석열을 공격을 해가지고 징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구속영장 발부할 사람 누가 있겠나 이런 배짱도 있고 이 공수처의 수사가 점점 심해질수록 자기는 곽강을 받잖아요. 이때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난장판 대선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선택은 국힘당 당원 투표해서 국힘당 당원들이 만들어 놓은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공수처 지금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고발 사주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실에 대해서는. 하지만 법원 행정처 판결이 나온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이렇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검찰총장의 지위에서 했다는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가 서초동에 오보신 분들 보면 서초역 옆에 대법원 있고 대법원 바로 옆에 대법원 건물보다 조금 작은 대검찰청 건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검찰총장은 사법부의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은 법원하고 같습니다. 판사 숫자하고 검사 숫자가 비슷해요. 근데 수사나 이런 처벌하는 거 형사 관련된 걸로 보면은 형사 판사보다 검사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무원들 중에서 차관급이 제일 많은 게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이 차관급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청이 거의 법원에 필적하고 지방에 가다 보면 법원 건물 사이즈나 검찰청 건물이 크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동부지검, 서울의 동부지방법원, 서울의 남부지방법원 가보시면 건물 사이즈 똑같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물론 이제 이 사법부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의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죠. 검찰총장이. 하지만 순수 사법적인 거 보면 그렇다. 무게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검찰총장이 훨씬 파급력이 크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여기 있죠. 사상, 신념, 노동조합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사찰입니다. 이게 이 사찰에 딱 하고 뜰 때 그 법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23조입니다. 이거는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 개인정보, 민감정보 함부로 수집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더 떴잖아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막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떴으니까 그 게임으로 가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그런 판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힘당의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러니 2030이 떠날 수밖에. 그래서 어제 제가 2030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는 당연히 이 당원 투표 대선 후보 결성하는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탈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탈당했다고 해서 투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주변에 마음에 드는 식당 없다고 점심 굶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제일 나은 식당에 가서 밥 먹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뭐 자기만 손해지.
투표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에 그게 이 정치가 자기 인생에 미치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차츰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투표할 거고요. 뭐, 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됐다고 해서 보이콧하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투표를 하셔야 되고 투표는 권리고 한 겁니다. 꼭 투표는 소속 정당이 없더라도 투표 뭐 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원은 극소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당신이 뭐 윤석열 비판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윤석열을 찌르라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또 댓글에 어제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 그 제 말을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지지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그냥 거기다 따라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국민들은. 응? 그리고 자기 한편은 내년 3월 9일 날 가서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그 미리부터 막 휩쓸릴 필요가 없고 이 대선 후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없고 또 여기에 오늘 여기 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프리덤 뉴스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 무슨 저 집도끼 취급받는 거 싫다 이거죠, 우리도. 그러면 뭐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프리덤 뉴스 시청자 정도 되는 분들의 마음에 드도록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미리부터 찍어준다고 그거 설레발이 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집토끼 취급밖에 못 받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투표 안 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 선거 보이콧 운운하시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내가 했죠.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뭐 글자가 많이 쓰신 분도 있고 지금 무슨 대화 중이시군요. 예, 오른쪽님 클로버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씀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 시간이 12시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같이 울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과연 당신은 이라는 글을 칼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 경험적 자기 경험을 살려서 글을 작가인데 소설가인데 이번에는 경험에 관한 자기 글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상단에 후원 신청 여기에 누르시면 CMS 회원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이 이제 폭파되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들어가서 프리덤 뉴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안 뜹니다. 예. 아예 제가 채널을 세 번째 폭파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뜨고요. 예, 이렇게 뜨는데 제가 소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승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 승산은 높지 않다. 그런데 구글 상대로 저희 프리덤 뉴스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말이죠. 구글의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제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소송 답변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유튜버들 그 크리에이티브들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영상이 삭제가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란 딱지가 붙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널이 폭파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그 기준을 알 수가 없고 상당히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가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패소를 각오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제가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느 시점이 좀 되는 동안에 또 해야 되고 지금 또 김기수 TV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구글과의 그 계약 관계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 계약 관계에 기초 가지고 이 거대한 그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정 폭파되는 일이 엄청 많다고 그러고 그게 지역의 그 각 나라의 정치적 성향에 구글이 상당히 영리를 위해서 부합하는 그런 부역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법적으로 나중에 규제를 한다든가 공개법적으로라도 규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SNS 시장, 이 유튜브 시장의 이게 독점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 변호사로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엄청난 정력이 들어가고 또 변호사 한 서너 명 같이 일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솔로몬 님도 감사합니다. 예, 김승국님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